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있었는데 토트넘이 4대1로 크게 패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포스테클로 감독의 하이라인 전술이 과연 맞았느냐 논란이 상당히 심합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할 텐데요. 포스테클로 감독이 이제 4대1로 결과는 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퇴장당했는데 하이라인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현지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하이라인 축구, 전방 압박하고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축구 철학 때문에 그 철학으로 성공을 거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철학이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을 중심으로 현대 축구의 최고봉이라고 꼽히니까 좋은 전술이에요. 그런데 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퇴장을 당한 상태, 심지어 그 퇴장 선수에다가 부상 선수로 판더벤까지 있으니까 수비수가 전멸 상태인데 이렇게 축구하는 것은 우리 뒤를 그냥 공격해라. 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스포츠 바이블에서는 엔지볼 인세인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071 포메이션이었다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토트넘이 이 첼시전서 전례 없는 07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엔지볼은 미쳤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얀 베르통원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내 인생에 이런 디펜시브 라인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토트넘은 첼시와의 경기에서 9명이 되는 독특한 071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다시 한번 VAR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혼란스러웠지만 아주 화려한 더비가 열렸습니다. 홈팀 토트넘은 데안 클루세스키가 6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린 이후 달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박스 안에서 엔소 페르난데스를 향해 무모하게 달려들면서 경기는 뒤집혔습니다. 긴 VAR 판독이 이어졌고 토트넘 수비수의 반칙이 인정되어 콜 파머가 그 자리에서 페널티킥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우도기가 라임 스털링에게 지나치게 파울을 범해 두 번째 퇴장을 당하면서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일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매료시켰죠. 엔지 포스테클로 감독의 팀은 071 포메이션으로 첼시를 상대했습니다. 세네갈 출신 공격수 잭슨은 마우리쇼 포체티노 감독의 팀이 상대의 높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전 토트넘 수비수 얀 베르통어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포메이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높은 수비 라인이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한 대로 매료시켰다. 즉 토트넘이 경기에 대응한 방식, 퇴장에 대응한 방식이 수비수가 빠졌으니까 다른 수비수를 넣은 게 아니라 그럼 수비수 없으니까 없는 대로 네. 우리는 똑같이 미드필드 점유도 하고 빌드업도 하고 공격도 하겠다. 이렇게 대응해서 사람들이 이제 매료됐다. 즉 재밌는 축구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가 재밌게 펼쳐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애슬리틱의 이제 마크 캐리 기자는 조금 더 직설적인 기사를 썼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11명의 선수를 출전시켰을 때 수비 라인은 용감했습니다. 스털링과 잭슨의 빠른 스피드로 인해 이미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으로 내려간 후에도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뿐이었습니다. 높은 수비 라인은 피치를 압박하고 미드필더와 공격수가 공을 가진 상대 선수의 공간을 좁혀 위협적인 패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볼에 대한 압박이 없다면 더 깊숙이 내려가서 볼이 상단에서 플레이될 때 강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공에 대한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10명의 선수가 필드에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높은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용기가 순진함으로 바뀝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격수 2명과 발싸움을 벌이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미키 판더벤의 리커버리 속도는 시즌 초반 토트넘의 하이라인의 치트 코드가 되어 후방에서 위협적인 볼을 자주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판더펜은 한 발 더 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실수를 범했습니다. 9명의 선수와 함께 하이라인 플레이를 한다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예, 브레이버리 or folly. 그러니까 용기인가 어리석음인가.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서는 광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방 압박 전술 그리고 하이라인 전술이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사전에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혀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10명이 되고 9명이 되면은 전방 압박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수비수가 퇴장당하고 부상으로 빠지면서 브레넌 존슨도 빼고 공격 클루세스키도 빼고 앞에 선수가 빠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혼자 남았어요. 즉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상대가 배후 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뿌릴 때 못 막아요. 그런데 라인을 높인다? 그렇다면 상대에게 뒷공간 침투 패스를 하고 침투하라고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이건 이제 애초에 포스테클로 감독이 잘못한 거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에는 리버풀 레전드인 마이클 오원, 첼시에서 활약했던 조콜, 그리고 토트넘 감독이었던 글렌 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글렌 호들이 전직 감독 입장에서 토트넘의 하이라인에 대해서 순진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네.
9명이 싸운 이 토트넘. 사실, 꽤 오랫동안 9명이 싸우면서도 이제 뭐 2대1 상황을 또 유지를 했으니까 이제 동점골을 향한 도전은 또 충분히 저희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글렌 호들 감독은 좀 순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2대1 상황도 2대1 상황인데 사실은 꽤 오랫동안 후반 10분에 우도기가 퇴장당해서 9명이 된 거고 전반 34분에 로메로가 퇴장당했으니까 10명으로 뛴 기간이 길었고 9명이 된 시점에서도 꽤 오랫동안 1대1로 그러니까 네.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거나 혹은 조금 보수적으로 경기를 해서 비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경기하면서 무너진 게 아니냐. 특히 이 결승골, 역전골을 내준 시점에도 이 높은 수비 라인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습니다. 75분까지 어떻게 본다면 9명으로 잘 버텼는데 잭슨에게 이제 이 골 내주고 난 이후에는 좀 생각을 달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장면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라인을 포체티노 감독이 노림수로 무너뜨린 게 아니냐. 지금 네. 보시면 하이라인의 수비가 통할 때는 결국 오프사이드 트랩, 높이 끌어올려서 상대 공격수가 공을 받을 때 이제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잭슨이 일부러 오프사이드 위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 선수들은 저기 옵사이드 위치니까 앞에 나가서 수비하면 되겠다. 그렇게 현혹시켜놓고 스털링이 뒤에서 들어가면서 제임스의 패스를 받았고 그 패스를 스털링이 잭슨에게 내주면서 실점했으니까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포체티노 감독에게 전술적으로 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 사실 그전에도 이 하이라인 수비가 계속 뚫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임스가 스털링에 연결을 냈고 이제 비카리오가 거의 뭐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하면서 지금 페널티 박스를 벗어나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저런 장면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자, 68분에도 이제 제임스의 스루 패스, 쿠쿠렐라가 배우 침투해서 비카리오와 1대1 상황이었는데 비카리오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선방을 해냈습니다. 네, 저희 이 두 장면 말고도 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비카리오가 나와서 센터백 역할을 하거나 혹은 비카리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사신경으로 선방하지 않았다면 사실 75분 이전에 이미 역전골을 내주고 추가 실점도 할 수 있었다.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가 계획된 거다. 그러니까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카리오가 막을 거 알고 혹은 비카리오를 센터백으로 쓴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으면 경기 중간에 실점하기 전에 수정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이렇게 골을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75분에 잘 버티던 이 토트넘이 제임스의 스루 패스 그리고 이제 스털링의 배우 침투. 스털링 선수는 계속 경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저기서 계속 구멍이 나긴 했거든요. 결국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 사실 판더펜과 로메로가 있을 때도 이 스털링을 막는 게 쉽지 않았는데 네. 둘 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스털링이 뒤로 파고들 수 있고 게다가 이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기가 막히게 뚫어낼 수 있는 선수인데 하이라인을 유지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참사가 아니냐고 영국 현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른 생각을 얘기했어요.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좀 철학을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우리는 그런 스타일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5명이 남더라도 우리는 계속 도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뭐 철학을 그대로 뭐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기는 그 논란들이 2명 퇴장당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당신의 철학을 존중하지만 2명 정도 퇴장당했으면 그 철학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실리적으로 팀이 이길 수 있는 축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이제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일부러 5명이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사실은 5명이 되면 계속 도전을 못 해요. 그렇죠. 몰수패가 몰수패죠. 네. 몰수패니까 이건 안 되는데 어찌됐거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몇 명이 되든지 우리의 경기 방식을 안 바꾼다라는 자신의 뚝심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에 대한 포체티노 감독의 또 발언도 화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위에 올라 있다면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토트넘은 모든 걸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신감이 있을 때 시도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면 모든 움직임에서 실점하게 될 겁니다. 첼시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는 뭐 네. 1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지금 1위고 쌓아놓은 승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했다가 잘 되면 나 더 좋은 평가 받는 거고 못해도 본전 아니냐. 이미 2명 네. 퇴장 당했으니까 솔직히 2명 퇴장 당한 거에 대해서 전술적인 비판을 받을 건 아니니 과감하게 한번 해본 게 아닌가 싶다. 네, 우리는 다른 포지션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포체티노가 얘기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게 수비 라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즉
그 전술 잘못됐다라고 솔직히 말하면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결과론적 비판인가에 대한 요인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75분이 되었어야 첼시의 골이 나왔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하이라인 전술이 일단은 9명인 채로도 20분 가까이는 실점을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로메로가 퇴장당하고 난 이후에는 뭐 그래도 잘 버텨냈고, 그리고 우독이 퇴장당하고 난 이후에 흐름을 완전히 내줬죠. 예. 하지만 또 75분 이후에 뭐 2대1 상황이 되고 난 이후에 또 뭐 손흥민 선수의 슈팅도 있었고 위협적인 장면도 몇 차례 연출했어요. 예, 실제로 이제 75분 이후에 또 토트넘이 두 차례 확 치솟은 공격 위협도 기록표를 보면은 네. 동점골 내지 역전골을 넣을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결국엔 토트넘이 기회에서 골을 못 넣어서 졌으니까 하이라인에 비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4대1로 지긴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그 동점골 기회가 무산되고 후반 추가 시간이니까 힘이 좀 빠지고 떨어졌으니까 다다닥 먹었으니 실제로는 하이라인으로 9명으로 경기했지만 한 골 차에 팽팽한 승부를 했다라는 점을 본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용감한 축구를 해서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 두 명이 퇴장당하고 난 이후에 4대1로 와르르 무너지고만 이 토트넘인데 하이라인은 뭐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후 일정이 좀 걱정입니다. 황희찬의 울브스 그리고 아스톤 빌라 1위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맨시티와의 경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황희찬 선수의 울브스가 대표적인 역습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기도 하이라인은 리스크가 크고 에스턴 빌라도 에메리 감독은 사실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왓킨스라든지 배후 공간을 노리는 실리 축구를 병행하고 있고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과르디올라 감독조차도 챔스 우승을 몇 년 동안 못하는 과정 속에 실리적인 축구 약간 좀 지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도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축구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토트넘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요. 지금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5명이 돼도 하이라인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앞으로 경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철학은 존중하지만 선수의 구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네. 한두 명 퇴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로메로가 뭐 3경기를 못 나올 수도 있고 판더펜도 부상이고 우도기도 지금 몸 상태 플러스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메디슨도 지금 예, 걱정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특히 수비 라인을 다이어로 커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막판에 실점할 때 다이어 선수가 좀 못 쫓아오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요. 다이어가 이제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대할 팀들이 측면이 굉장히 빠른 팀들을 상대하는데 수비가 좀 걱정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내 철학이 그러니까 내 야망이 그거니까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 사실 감독이 어떨 때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영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철학을 존중하겠는데 수비가 다 빠지지 않았느냐. 네. 게다가 다이어를 센터백으로 써야 되면 조금은 다른 방식 플랜 B도 써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번 첼시전은 경기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한번 유지해볼 수도 있고 네. 시도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울버햄튼과의 경기도 일단 초반에는 그런 전략을 쓰다가 또 무너진다? 그러면은 좀 바꿔볼 생각이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울브스전에 과연 지금 부상병들이 됐잖아요. 이제 센터백들이 좀 부재한 가운데 토트넘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만약에 울브스전에 졌다. 예. 그때는 좀 비난받을 것 같은데 그때도 계속 이 철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은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힘을 받고 가느냐 아니면 그 힘이 무너지면서 마침내 진정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냐가 이 일정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울브스와의 경기에 이렇게 결과를 냈다가 맨시티에게 참패를 당하는 혹은 네. 빌라전에 참패를 당하는 다른 폭풍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울브스전에 조금 고전을 하면서 자신의 철학에 좀 손을 대는 조금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향성은 존중을 하지만 분명한 1위 도전의 기회가 이렇게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뤄도 되는 것이냐.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토트넘이 기대 이상의 승점을 얻어온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애초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팀을 운영하겠다. 승점을 잃더라도 완성도를 갖추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 생각입니다. 로메로나 판더펜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인정하겠는데 둘 다 없을 수 있잖아요. 이 3경기가. 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야말로 이제 도전에 좀 직면한 상황이 됐는데요. 다음 경기 이제 울브스전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지금의 좋았던 모멘텀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또 이제 맞게 되느냐 결정이 되겠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로 이 하이라인을 쓰는 건 분명히 무리입니다. 그리고 다이어를 이번에 쓴 것은 벤치에 센터백이 다이어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토트넘에는 빠른 또 다른 수비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리긴 하지만 애슐리 필립스가 있고요. 로얄을 아예 센터백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울브스와의 경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같은 전술을 유지하되 다이어가 아닌 다른 선수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형태로서 좀 대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효과를 낸다면 또 그것은 포스테코글루의 승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논란할 필요 없이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오늘과 똑같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네. 그것을 어떻게 성공시키냐에 대한 디테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솔루션을 찾아내겠죠. 그 부분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결국엔 이 하이라인의 수비가 중요한 건 전방 압박이 잘 돼서 그 하이라인이 롱패스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 돼야 돼요. 이날 경기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실점하는 상황에서 비카리오가 스킵에게 나무랐던 장면들. 네. 그러니까 스킵이 패스가 오지 못하게 잘라줬으면은 그런 침투를 아무리 빠른 선수가 있어도 내주지 않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돌파하는 선수가 무서워서 라인을 내리는 게 아니라 라인을 끌어올려놓고 돌파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못 주게 하는 전술이 바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다. 그래서 다음 경기의 그 훈련 기간 동안에는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전방 압박을 좀 높이는 훈련을 하고 애슐리 필립스를 좀 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 토트넘의 경기,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또 부상당한 선수들이 많은데 또 스쿼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제 하이라인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찬희였습니다. 한준이었습니다.